자,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활동들하고 달리 이제 그러면은 우리말로 철학하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 과연 이 나라는 한 낱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이따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나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상의 시에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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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대 쭉 올라가는 이런 시가 있죠. 한국 사람들에게 나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저 또는 우리라는 표현이 좀 친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나라는 말을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논문에서도 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는 이 낱말은 아주 근원적인 낱말입니다. 5,000년, 어쩌면 2만 년 한국 민족이 한민족이 말을 하면서부터 이미 써왔던 그런 낱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앞선 낱말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광규 시인의 이 나라는 시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무엇인가란 물음에 초점을 좀 맞춰보시고요. 그런 뒤에 그리고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의 규정을 갖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물음은 크게 대비가 되는 물음 방식입니다. 무엇이라는 물음은 쪼개는 물음입니다. 아톰, 원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입자들 이런 것들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마지막 조각,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 물음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몸을 쪼개야겠죠. 그러면 세포가 나올 것입니다. 세포를 또 쪼개면 뭐가 나올까요? 무기물이 나오겠죠. 화학 원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해체가 돼버리는 것이죠. 아니,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나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쪼개고 쪼개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마지막 입자, 그 조각을 가지고 나를 구성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몸 외에 마음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기억 또는 인격, 사람, 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건 쪼갤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쪼개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 이것들은 쪼갤 수 있는 것이고 정신, 그것은 쪼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쪼갤 수 있는 물질적 측면에서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명한 데카르트가 그래서 사람은 정신과 몸의 결합체다, 컴포지툼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라고 물음을 물으면 그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무엇 물음이 쪼개라 하는 물음이니까 쪼개고 쪼개서 마지막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톰, 마지막 조각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연장성, 크기를 가진 물질적, 공간적 크기라는 기하학적 공간이 됐고요. 또 하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코기토라는 생각한다라는 그 사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의 무엇임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나의 본질을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물어갑니다. 지금 여기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이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는 물음이 단박에 바뀌었습니다. 누구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말을 이해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을 아마 지속적으로 물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라는 나의 본질은 무엇이라는 물음보다는 누구라는 물음으로 접근해 가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나를 찾아가는 긴 여정에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우리말로 이 말을 선택해서 철학이나 학문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아마 여러분이 말의 차이, 말의 다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쉬운 잉글리시 낱말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love you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메비우스 띠를 하나, 무한대 표시이기도 하고 메비우스 띠이기도 하고 관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상징 기호를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읽으시길 바라냐 하면 I love를 하나의 매듭으로 읽으시고요. 하나의 마디죠. I love 붙여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ou를 띄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you 자리에는 him, it, things 이렇게 나머지 모든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변수라고 합니다. I love는 나는 사랑한다입니다. 뭐 좋아한다도 되겠죠. 그럼 나는 사랑한다라고 먼저 말하고 사랑의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아마 세계 전체가 될 것입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 love me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love 대신에 hate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미워한다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라는 주어가 행동하는, 행위하는, 욕망하는 동사를 넣고 그 동사의 대상, 그러니까 주어의 대상으로서 세계를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양 학문이 발전해온 방향입니다. 나를 주체로 삼아가지고 나를 비롯한 이 세계 전체를 대상해 온 주체성의 철학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말은 나는 너를 그 뒤에 끊어서 사랑해라고 읽게 됩니다. 나하고 너 사이에 있는 를 빼면 나, 너 이렇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나, 너 이렇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너를 미워해도 가능하겠죠. 좋아해, 싫어해 뭐 등등. 밥을 같이 먹고 싶어 이렇게 되겠죠. 나는 너를 이라는 것을 하나의 매듭, 마디로 보고 그 뒤에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풀어내는 쪽으로 우리말은 이야기를 합니다. 잉글리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욕구를 먼저 전제를 한 뒤 그 나의 행위에 관계되는 대상의 목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집합화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왔다고 한다면 우리말로 말하시는 분들은 한국말로 말하는 사람들은 너와 나와 같은 서로의 관계를 일단 하나의 마디로 놓고 그 관계의 방식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난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와 우리말은 말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 생각도 다르게 발전해 갑니다. 자, 서양에서의 잉글리시 말은 무언 물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나의 대상화시키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나머지를 쪼개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hat is it?과 같은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그 무언 물음이 대표적인 물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말로 오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좀 신뢰가 되는 물음이 꽤 있습니다. 너는 무엇이야?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대상화해 버렸기 때문에 나와 너는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등이라는 것이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이빨과 같은 뭐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어금니고 어떤 분은 뭐 앞니고 그런 거죠. 어떤 분은 아버지고 어떤 분은 아들인 거죠. 관계 속에서만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나를 대상화할 때 우리는 사람을 사물화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라고 좀 약간은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잉글리시로 그렇게 말할 때는 전혀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신뢰가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계 하에서 말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보시면 이제 제가 왜 우리말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말이 말한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틴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말을 잘 들어보시면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의 강의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낱말들이 쭉 쓰여 있는데 이건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국어학자들이 이미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옆에 계신 이재현 선생님께 한번 엄마의 뜻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머니, 엄마의 뜻. 네. 이재현 선생님 혹시 엄마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요? 낳아주신 분. 네. 네, 그럼 관계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엄마라는 낱말 뜻은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엄마. 네, 아빠, 엄마, 또 아기. 우리가 많이 쓰는 나, 사람, 죽음, 땅, 하늘 이런 우리말들이 다 뜻을 갖고 있는데 그걸 철학자들이 열심히 분석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의 우리말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를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저한테는 가슴이 아팠어요.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케어는 이제 돌봄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돌봄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쓰이던 말입니다. 두레란 말도 있었고요. 보살피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돕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 센터 이런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돌봄이란 말은 싹 사라지고 전부 케어로 바뀌었습니다. 노인 케어, 데이 케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을 쓰기 시작하니까 가슴이 좀 아팠어요. 우리말 그 아름다운 우리말 돌봄이 사라지고 있구나. 케어라는 말로 대체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돌봄이라는 말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이재현 선생님도 그런 당황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재현 선생님도 누군가의 어머니일 텐데 엄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철학자들은 저런 말을 가지고 엄마다움이라는 아주 유명한 페미니스트가 있는데요. 그걸 서양에서는 철학으로까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말 엄마라는 낱말의 뜻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주 아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좀 어떻게든 우리말을 잘 뜻매김해서 우리말 철학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나라는 말로
어떻게 우리말 철학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어머니라는 이 말은 크게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한 낱말은 엄마입니다. 엄마 할 때 이 마라는 것은 부르는 말입니다. 혹격이라고도 혹시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르기 위해서 붙인 말, 이것이 이제 혹격인데요. 부르는 말, 부르기 위한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미라는 말은 이게 주격입니다. 주격이라는 건 임자말이라는 뜻입니다. 본디말이 어미이고요. 어미를 이제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주로 아기가 부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또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없어서 일단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아기는 이제 품 안에 안고 있다라는 의미의 뜻이 됩니다. 아기. 그러니까 내 품 안에 안고 있는 정도의 크기의 아이는 아기가 되겠습니다. 자, 엄마는 보통 엄마가 엄마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엄마 해봐 이럴 때. 근데 누구에게 말하냐면 아기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엄마라는 말은 이재현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낳아준 자입니다. 이 엄마라는 낱말의 그 유래는 암입니다. 암수할 때, 암컷 할 때, 암, 이것이 바로 원래 유래가 되는 말입니다. 말미라고 하죠. 비롯되어 나오는 자리. 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낳는 것이란 뜻입니다. 생명의 시작. 근데 이 암의 원래 뜻은 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움트다에 잘 남아 있습니다. 또 움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움막이라는 것은 땅을 파고 그 위에다가 무엇인가 나무 또는 거적대기를 입혀가지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이것이 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움 그러면은 감자 저장소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움이라는 것은 결국 굴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파고 들어가 가지고 빈 공간을 만들어서 삶의 터전을 만든 곳, 그것이 움입니다. 물론 새싹의 경우에는 그것이 땅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터 나와야 비로소 살 수 있게 되고요. 어쨌든 이것을 기본형으로 해서 이것이 발전해 나가면 그것이 암이 되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장되어 있는 어떤 것을 바깥으로 내놓는 것,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퍼져나가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암을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면 싹 터서 떠나가 버리는 게 되는데 엄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엄으로 되는 과정은 이렇게 터져 나가는 것, 나아진 싹 터 나온 그 아기를 버리지 않고 떠나버리지 않고, 우리 동물들은 놔놓고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떠나버리지 않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아줍니다. 먹이고 기르죠. 이것이 엄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그 아이를 보듬어주는, 보살펴주는 이런 사람. 그 엄마는 단순히 낳는 자만이 아니고 기르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 엄마는 암으로부터 시작됐지만은 원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암컷의 경우에는 뭐 일정 기간 낳고 나놓고 젖먹인 뒤에 떠나버리죠. 근데 엄마가 되려면요, 떠나면 안 됩니다.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에서부터 이것이 한 단계 더 승화돼 가지고 엄이 되고요. 그 뒤에는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단순히 먹이고 기르는데 끝나지 않고 가르치죠. 지금은 이제 뭐 결혼도 시켜줘야 되니까 글쎄요, 뭐 평생 엄마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엄마가 갑자기 이제 집 안에서 기본적으로는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역할에 그치다가 모계 사이로 넘어오면 집안의 어른이 됩니다. 마누라가 되는 과정이죠. 마누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위가 높은 그런 이제 종족의 우두머리란 뜻이 마누라인데요. 이 어머니 역할이 좀 뭐랄까 으뜸이라는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중심, 모계 중심이니까 엄마 중심으로 이제 가정이 꾸려지다 보니까 엄마가 좀 높아지는 이런 신분 상승을 겪게 됩니다.
이 신분 상승의 결과는 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라는 어니가 붙게 됩니다. 어니, 어머니가 되는데요. 이 어머니가 되면서 이 머니는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네, 통치자가 되는 거죠. 집안에 다스리는 자, 마누라, 남편의 경우에 이제 마누라가 되는 것이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경우에는 손 윗사람 정도의 뜻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정도로 존칭이지만은 좀 더 모계 사회가 강화되면서 어머니가 어머님으로 더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존칭의 정도, 높임의 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님이라는 말은 임금이란 뜻입니다. 단순한 우두머리가 아니고 법을 가지고 규칙을 갖고 원칙을 갖고 공동체를 다스리는 자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하면은 절대 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엄마의 의미를 낳는 사람으로부터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돌봐주는 이 전 삶의 영역을 함께하는, 그래서 몸소 나았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나아가지고 그 나음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짊어지는 사람, 이것이 엄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럼 아빠는 무슨 뜻일까요? 한 분의 아빠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여기 보이는 분이 박성준 선생님이 계신데요. 네, 갑자기 네, 네, 소환을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네, 네, 지금 아빠시잖아요, 아버지신데 네, 지금 갑자기 여기 지금 안 보이네. 어디 계신가요? 잠시만요. 제가 좀 얼굴을 보고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계시네요. 네, 마스크를 지금 쓰고 계신데요. 아빠의 이 의미를 찾으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저도 아직까지 이 앞이라는 낱말의 유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성준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빠는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아빠는 엄마가 낳는 사람이면 아빠는 보호해주고 길러주는 사람, 엄마도 길러주지만 아빠는 다른 형태로 길러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 선생님은 아이를 잘 기르신 편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럼 아빠의 그 기르는 방식하고 엄마의 기르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아버지는 외부 경제를 통해서 네, 먹여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냥꾼 역할을 한다. 네네. 엄마는 이제 그것을 배분하고 네, 또 자식들을 내부에서 이제 어루만져 주면서 길러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마 그 혹시 어릴 때 업에 온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한테? 못 아, 들어봤습니다. 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시나요? 업이. 업이 금지시킬 때, 뭘 금지시킬 때. 업에 온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으셨군요. 네. 네네. 저는 아주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어릴 때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듣고 자랐는데, 이제 어비 또는 아빠 이런 말들이 그 기록에 남아 있긴 한데 뜻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은 저는 엄마와 아빠는 유래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인데요. 앞은 그 아빠의 경우에는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은 목의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아빠가 여럿일 수 있고요. 아빠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의 중심 사회에서는 아빠는 나그네인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여러 명의 남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빠일 수는 있는데 콕 집어가지고 우리 아빠라고 딱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었던 거죠. 우리 아빠.
한 명의 아빠가 아니고 여러 명의 아빠였는데 어쨌든 누군가 이렇게 남자가 오면은 그를 이제 아기가 앞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비라는 원래 이 낱말은 아빠를 뜻하는 낱말이 아니었습니다. 함진아비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제 뭐 함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남자를 함진아비라고 하는데요. 뭐 술아비도 있습니다. 술을 이제 파는 사람. 그러니까 아비는 이런 성인 남자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였습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낱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아빠라는 이 낱말은 모계사회 중심 사회에서는 실제로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북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아버지라는 말이 갑자기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근대 16세기 이후의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말로 쓰이지 않았고요. 그냥 일반 성인 남자들, 장정 이것들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라는 이 낱말이 과연 아버지의 뜻으로 쓰였느냐 아니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어쨌든 아버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아비라는 것은 뭐 우리 아이들도 보면 옹알이 할 때 아빠 잘 하니까 물론 시켜서 하는 거지만은 압은 제가 보기에는 업어주는 사람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업어준다는 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여러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은 아까 이제 박 선생님께서도 아빠가 이제 기르는데 사냥을 주로 간다. 사냥 갔다 와가지고 먹이를 좀 뭐 요리해가지고 식구가 함께 나눠 먹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또 아빠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젖먹이는 이제 역할을 했던 엄마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를 이제 업어주면서 놀아주고 길러주고 체력적으로 단련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압이라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빠는 이런 의미에서 좀 다른 의미로 이해가 됐고요. 다만 이제 아버지가 출현하면서부터는 뜻이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아버지에 딱 부합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높임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높임말입니다. 아바니 또는 아버니라는 머리고 손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여기다가 막니지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꼴찌라고 오늘날 쓰죠. 꼴찌, 지라는 말이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고는 있지만은 원래는 통치자를 뜻하는 낱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니였는데 니가 떨어져 나가고 대신 지가 붙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운음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아버지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몇십 년 만에 갑자기 지가 붙으면서 상당히 급상승해서 아버지의 지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버님까지 붙으면서 아버님은 이제 어머님과 똑같이 한 집안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